안녕하세요. 날씨가 춥네요, 그죠? 자, 오늘은 몇 페이지냐면 교재 47페이지입니다. 47페이지 보시면 3 해가지고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의 효과가 나와요. 자,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다시피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무효예요, 그죠? 무효. 무효라는 말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말이죠. 따라서 어떻게 해요?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효과인 거죠. 자, 근데 좀 문제가 있어요.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이행을 했다. 이행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문제인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하고 만나가지고요. 뭘 했냐면은 도박을 했어요. 그래서 도박빚, 도박 채무를 부담하게 됐는데 5천만 원을 부담하게 됐다. 그러면 이 5천만 원은 갚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왜? 도박은 반사회적에서 무효니까. 근데 갚을 필요가 없는데 갚았어요. 변제를 했단 말이죠. 변제를 하고 나서 나중에 뭘 하게 됐냐면 요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갑이 어떻게 했냐면은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한 거죠. 판사님, 제가 갚을 필요가 없는 도박빚 5천만 원을 갚았습니다. 돌려받게 해주십시오. 그죠? 그럼 만약에 법원이 을은 갑에게 5천만 원을 반환해라 라고 판결을 내려준다면 저 같으면 맨날 도박만 하고 다니겠네, 그죠? 그잖아요, 그죠? 도박 해가지고 빚을 지더라도 갚기 전이면 뭐죠? 갚을 필요가 없고 갚으면 국가가 나서가지고 그 돈을 받아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뭐예요? 안정적이고 뭐죠? 안전해,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묘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거를 돌려받게 해줘야 되냐 이 문제에 대해서 별도의 특별 규정을 두고 있어요. 불법 원인 급여. 무슨 말이죠? 불법한 원인으로 급여 준 것이기 때문에 반환받지 못한다라고 민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갑은 갚기 전이면 갚을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갚았다면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해요? 반환받지 못한다가 뭐죠? 결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 나와 있어요. 그죠?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뭐냐면은 좀 이따 할 건데 두 당사자 중에 불법 없는 당사자, 불법하지 않은 당사자는 뭐 받을 수 있냐면 반환받는 것이 어떻게 해요? 가능하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해요? 반환받지 못하는데 만약에 불법 없는 당사자라면 뭐 받을 수 있죠? 반환받을 수가 있다라는 게 뭐죠? 결론입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사례를 좀 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여자분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을한테 자기야 내 첩좀 대줄래?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반응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미친놈 이렇게 나와야죠. 그죠? 처도 아니고 뭐예요? 첩인데. 근데 이게 미친놈 소리가 잘 안 나올 수가 있죠. 그죠? 내 첩이 돼주면 강남에 있는 20억짜리 빌라 줄게. 이러면 미친놈 소리가 좀 어떻게 해요? 잘 안 나옵니다. 그죠? 남자 여자 문제가 아니라 남자는 첩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남자는 새끼서방이라 그런대요. 그죠? 새끼서방. 누가 저한테 와가지고 아저씨 새끼서방 한번 해보실래? 그러면 이 아줌마가 지금 나를 뭐 어떻게 보고 근데 저는 20억까지도 안 갑니다. 돈 200만 원만 돼도 200만 원 돼도 글쎄요. 한번 해볼까요? 좀 망설일 것 같은데. 그래서 갑이 을이 어떻게 해요? 좋다 인간아 해가지고 첫 계약을 했어요. 자, 첫 계약은 반사회적에서 무효니까 결국 을은 갑에게
첩대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갑도 을에게 뭐 해줄 필요 없어요? 이전 등기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다만 등기해 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갑은 을로부터 뭐 받지 못해요? 반환받지 못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몇 달 지나가지고 야 내가 너하고 한 계약은 무효니까 그때 준 20억짜리 빌라 돌려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기억할 겁니다. 요 건물은 빌라는 갑의 것이에요, 을의 것이에요? 등기가 됐죠, 그죠? 됐는데 지금 갑이 을한테 뭐 하지 못해요? 돌려받지 못하잖아요. 그럼 이 빌라는 갑의 것이에요, 을의 것이에요? 예, 을에게 확정적으로 소유권이 기속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불법 원인급여는 반환받지 못하기 때문에 소유권도 물권도 누구에게 기속이 되는 거죠? 수익자에게 기속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미 누구 거가 됐어요? 을 거가 됐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내 거니까 내놔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거고요. 을이 이 부동산을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등기를 해준다면 어차피 누구 거 팔아먹은 거죠? 지 거 지가 팔아먹은 것이니까 병은 선이 몰랐든 악이 알든 상관없이 항상 뭘 취득하게 되는 거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200만 원만 내도 예스 그럽니다. 그죠? 왜냐하면 어차피 새끼 서방 대줄 필요는 없는 거고 카톡으로 뭐 하겠습니까? 계좌번호 찍어 보내겠죠. 그죠? 그쪽에서 어떻게 해요? 저한테 입금해 준다면 어차피 불법 원인급여니까 저는 뭐 할 필요 없어요? 돌려줄 필요가 없는 거고 제 돈이죠. 그죠? 땅 파서 200만 원 생기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죠? 여기까지 맞죠. 그죠? 근데 하나는 추가로 더 기억할겠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둘이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나서 몇 년 만에, 작년 8년인데 몇 년 만에 다시 재회한 거죠. 재회하면 이제 어떻게 해요? 왠지 좀 센치해지죠. 그죠? 잘 지내? 그죠? 오빠는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갑이 을한테 오빠가 요새 힘든데 그때 그 준빌라 돌려주면 안 될까? 그랬더니 을이 오빠 알았어 그랬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다시 새롭게 반환하기로 계약이 됐어요. 이렇게 새롭게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은 반사회적일까요? 아닐까요?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는 뭐죠? 반사회적이지 않고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 새롭게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라는 거예요. 원래 첫 계약과 뭐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요 반환하기로 했다면 요 계약은 뭐예요? 유효한 것이니까 약속대로 을은 갑에게 요 빌라를 돌려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완벽합니다. 여기까지 출제 가능성이 있는 거죠. 끝이에요. 그 다음에 4번 동계불법이 나오죠. 이건 우리 저번 주에 했어요. 뭐죠? 동기가 반사회적인 경우.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결론은 뭐였어요?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에게 알려진 경우에 그때는 뭐죠? 반사회적에서 무효다. 이게 뭐죠? 결론인 거죠. 끝이고. 넘겨보시면 대표예제가 나옵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사회질서의 반환은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거 좀 이따 풀어야 되겠는데. 좀 이따 볼게요. 그죠? 문제 뛰어넘어서 바로 5번 이중매매를 할게요. 자, 이중매매도 출제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높고요. 최근 몇 년간 한 2, 3년 동안 계속해서 출제되고 있는 분야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저번 주에 반사회적 법률에 반드시 문제 나온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중매매도 출제 가능성이 높죠. 그럼 벌써 몇 문제? 2문제죠. 그죠? 이중매매도 출제 가능성이 높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얘도 중요하죠. 근데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고요. 을이 갑에게 매매 대금을 다 지급했어요. 예를 들어서 1억에 매매 계약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이제 돈을 다 받았으니까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등기부 등본을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땅값이 1억짜리 땅이 갑자기 3억으로 뭐 했냐면은 폭등을 했어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등기해주기 싫죠. 그죠? 그럼 보통 어떻게 갑이 을한테 전화하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 땅 판 사람인데요. 요새 땅값이 한 3억 한다는데 뭐 어떡하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을이 뭐라 그랬어요? 개소리하지 말고 빨리 등기해달라겠죠. 그죠? 만약에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라면 갑은 어떻게 하면 돼요? 계약금의 2배를 주고 계약을 뭐 하면 돼요? 해지하면 되는데 매매 대금을 다 받았으니까 뭐죠? 그럴 수도 없고 또 을의 입장에서는 왔다 저기죠. 땅 사자마자 몇 배가 됐어요? 3배가 됐잖아요. 그죠? 띵공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빨리 을은 어떻게 갑한테 등기해달라고 닥달하고 그래서 갑이 고민하다가 내가 너한테 1억 주고 못 넘긴다 해가지고 병과 다시 만나서 3억에 매매 계약을 했다. 똑같은 물건을 2번 팔아먹었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중매매라고 하고요. 보통 이중매매 같은 경우에는 사기꾼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땅값이 오르거나 아파트값이 폭등했을 때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효과입니다. 원칙 유효합니다. 다시 말하면 갑과 을과 간의 첫 번째 매매 계약 물론 뭐예요? 유효해요. 근데 요 이중 매매 두 번째 매매 계약도 뭐 한 거냐면 유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을도 유효하고 병도 유효하니까 둘 중에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냐 문제는 결국 누가 먼저 등기하느냐 문제인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병이 갑에게 3억 원 대금을 다 지급을 했고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누군 거예요? 병인 거예요. 따라서 첫 번째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따라서 소유권은 둘 중에 먼저 등기한 사람 선등기자가 소유권을 뭐하게 돼요? 취득하게 되고요. 여기서 누군 거죠? 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점은 우리가 계약법까지 공부하면 깔끔하게 끝나게 되는데 일단 뒤에 걸 앞에서 먼저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행정은 뭐냐면 요 을과 병 간의 첫 번째 매매 계약도 아직도 뭐예요? 유효하다는 거죠. 그죠? 이것도 뭐예요? 유효하잖아요. 그러면 갑이 병한테 팔아먹고 등기해주면 갑은 을에게 뭘 해지 못해요? 등기를 못 해주겠죠. 이게 뭐예요? 채무불이행이죠. 자, 채무불이행이 뭐였어요? 고의나 과실로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것이 뭐예요? 채무불이행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두 번째, 을은 갑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할 겁니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을은 갑과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해제를 하게 되면 두 가지를 요구하게 돼요. 첫째, 원상회복을 요구합니다. 지금 을이 갑에게 뭘 줬죠? 매매 대금을 줬죠? 이건 어떻게 해요? 돌려받아야 돼요. 어떤 차원에서요? 원상회복 차원에서. 근데 우리가 나중에 중요한 점인데 요때 원상회복할 때 반드시 뭘 붙여야 되냐면 이자를 붙여야 돼요. 그래서 1억에다가 알파 이자를 붙이는데 현재 법정 이자가 몇 프로냐면요. 5%예요. 이건 5%니까 짭짤하죠. 그죠?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뭐 기본이 10%, 15%여가지고 5%는 돈도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요새는 은행에다 적금 넣어봐야 3%도 안 되는 시대니까 이 5%도 무척 뭐예요? 짭짤한 시대로 바뀐 거죠. 그 다음에 또 왜 계약을 하자면 채무불이행이어서 저번 주에 기억나시나요? 위법행위면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이 있거나 불법행위가 있으면 뭘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따라서 원상회복뿐만 아니라 플러스 별도로 무엇도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손해는 뭐냐면 이행이익이 손해예요. 이행이익이란 말은 뭐냐면 정상적으로 나에게 이행했다면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인 거예요? 손해인 거예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정상적으로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을은 얼마를 벌 수 있었어요? 2억을 벌 수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2억이 뭐예요?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이행이익 2억 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갑은 병한테요. 3억 받고 팔았다 이거 3억 다 누구한테 줘야 돼요? 을한테. 더더군다나 사무만 주나요? 1억에 대해서는 뭐죠? 5% 이자까지 붙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좋은데 갑이 구속돼요.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배임죄로. 그러니까 배임죄의 형량은 사기죄하고 똑같아요. 형량은. 근데 사기보다 더 재질이 안 좋다고 보기 때문에 무조건 뭐부터 시키냐면 구속부터 시켜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말을 이중매매는 해도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무효예요. 무효라는 말은 효과가 없다는 말이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행하지 않더라도 뭘 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효가. 유효라는 말은 이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행하지 않으면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가 뭐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무효는 책임질 필요가 없는 게 무효인 거예요. 유효는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유효한 거죠. 그래서 이중매매가 유효한 것은 이중매매를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뭐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어떻게 책임지는 거예요? 등기를 해준 사람에게는 소유권을 넘겨줌으로써 책임을 다하는 거고요. 등기를 못 해준 사람에게는 무슨 책임을 져야 돼요? 채무, 불이행,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중매매는 뭐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이것도 이제 시험 문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신문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가지고 타인 소유 물의 매매는 유효합니다. 내게 아닌데 남의 물건을 팔겠다고 매매 계약했으면 그 매매 계약은 뭐예요? 유효한 거예요. 그러면 남의 물건을 팔아먹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아니란 얘기죠. 지 것도 아닌데 팔겠다고 했다면 뭘 져야 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뭐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맞습니다. 공유물을요 팔아먹으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한 사람이 팔아먹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공유자 중 1인이 한 매매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왜요? 혼자 매매 계약을 했으면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니까 1인이 한 매매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나중에 또 임차권을 양도하려면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임차권에 양도를 할 때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임차권을 뭐 할 수 없어요? 양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동의 없는 임차권의 양도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왜요? 동의 없이 팔아먹었으니까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항상 무효냐 유효냐를 판단하실 때 할 수 있느냐 하지 못하느냐 요거 가지고 판단하게 되면 반드시 뭐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오답으로 가는 거예요. 항상 책임을 져야 되느냐 책임질 필요가 없느냐 가지고 접근하시지 마시고 하시 바라고 이중매매가 원칙적으로 유효한 이유는 뭘 져야 되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유효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게 원칙이에요. 그럼 이제 예외가 있겠죠. 항상 유효냐? 아니다. 예외적으로 무효인 경우가 있다. 언제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냐면 병입니다. 제2매수인 두 번째 산 사람이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그때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그러면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 요 이중 매매가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무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 가담해야 돼요.
적극 가담이란 말이 뭐냐면요.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병이 갑을 적극적으로 뭘 해야 돼요? 꼬셔야 되는 거예요. 갑한테 가서 야 인마 그거 바보냐 너 1억 주게 넘겨주게 나한테 팔아. 이렇게 해야 뭐예요? 적극 가담인 거예요. 만약에 이미 갑이 그한테 팔아내놓고 병한테 와서 오히려 갑이 사라라고 했을 때 단순히 알면서도 구입한 것은 뭐가 아니에요? 적극 가담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적에서 무효라는 말은 제2매수인은 병은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뭘 취득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얘기죠.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뭘 해야지만요? 적극 가담해야지만 그때 비로소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반사회적에서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죠? 자, 그럼 해보자고요. 병이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뭘 했냐면 적극 가담했어요. 그러면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에서 무효죠.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냐면 등기도 무효예요. 그러면 첫째, 누가 소유권이 있는 건가요? 누구 거예요 그러면요? 이죠. 예. 갑에게 소유권이 아직도 있는 거다. 그죠? 두 번째, 그러면 갑이 자신이 소유권자란 이유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갑 거잖아요. 그죠? 그럼 갑이 내가 내 거니까 네 등기 무효니까 말소해달라고 갑의 병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없다가 돼야지. 왜? 요거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 왜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 무효라고요? 반사회적에서. 그죠? 따라서 갑이 병에게 등기해 준 것은 뭐예요? 불법 원인급이에요. 따라서 뭐 할 수는 없어요? 갑 스스로가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을은 나쁜 사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을은 제1매수인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뭘 청구할 수 있냐면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건 우리가 나중에 이유를 알게 되는데 을은 직접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갑을 통해서 대의해서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왜 직접 못하고 대의해서 하는지는 우리가 나중에 할 거예요. 시간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다시 한번요. 병이 적극 가담하면 갑이 병에게 직접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요. 을은 제1매수인은 병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긴 한데 병한테 직접 청구라는 것이 아니라 갑을 어떻게 해요? 통해서 갑을 대의해서 말소시킨 후 이전 등기 받으면 그때 비로소 뭘 취득할 수 있어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근데 마지막으로 병이 적극 가담해서 자신에게 소유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한테 팔아먹고 정한테 등기를 해주면 쉽게 생각하면 지 거 아닌데 팔아먹었으니까 정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걸 일단 기억하시고요. 이것도 나중에 정리하시면 별로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이런 내용이요. 교재 49페이지 상단까지 나와 있어요. 상단까지. 한 가지를 더 할 건데 4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3번 이중매매 뭐가 나와요? 유사한 법률관계가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이거를 좀 요약해 볼게요. 좀 복잡하잖아요. 그죠? 줄이면요. 간단해요. 줄이면. 요약해 보죠. 일단 병을 중심으로 합니다. 병은 일단 원칙적으로 선이든 악이든 몰랐던 알았던 따질 필요 없이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다만 병이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뭐 하면요? 적극 가담하면 이제 을과 병 간의 매매가 반사회적에서 무효니까 이때는
예외적으로 뭘 취득하지 못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죠. 이렇게 줄일 수가 있어요. 요거를 우리가 이중매매 법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것처럼 이중매매에 있어서 제2매수인이 그런 거죠. 두 번째 산 사람이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아는 것을 넘어서 적극 가담하면 그때는 뭘 취득하지 못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거죠.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두 번째, 이것도 나중에 자세히 할 겁니다. 취득 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처분한 경우에 매수인도 그렇습니다. 두 번째, 명의신탁입니다.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수탁자의 처분이 명의수탁자가 처분했을 때 제3자도 마찬가지 논리가 됩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자, 등기는 갑이 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점유를 의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이 되면 을은 취득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갑에게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런지 나중에 할 거예요, 그죠? 그죠? 받아들이세요, 그죠? 좀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해주기 싫어서 21년 됐을 때 갑이 병가 매매계약을 하고 등기를 해줬을 때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처분했을 때 매수인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아는 것을 넘어서 뭐하면요? 적극 가담하면 이때는 뭘 취득하지 못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중매매 똑같아요. 이 보시면 그림은 다르지만 보세요. 20년이 돼서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갑은 을에게 뭘 해줘야 돼요? 등기를 해줘야죠. 똑같죠.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받았다면 갑은 을에게 뭘 해줘야 돼요? 등기를 해줘야죠. 근데 병한테 팔아먹었다면 병은 어떻게 해요? 똑같죠.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적극 가담하면 반사회적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뭘 취득하지 못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거죠. 명의신탁이라는 말은요. 3번이죠. 이름 빌리는 계약이에요. 갑이 토지가 있는데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 놓기가 뭐해서 을과 만나서 네 이름 좀 빌리자. 이게 뭐예요? 명의신탁 약정인 거죠. 그래서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놓으면 요 을이 뭐예요? 명의수탁자거든요. 직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려 병 제3자에게 팔아먹고 등기를 해줬으면 요 병도 어떻게 해요? 선악불문하고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아는 것을 넘어가서 뭐하면요? 적극 가담하면 뭘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조금 복잡하죠, 그죠?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우리 해당 부분 가서 이제 접근하시게 되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정리하는 의미에서 대페이지 풀어볼게요. 48페이지 대페이지입니다.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무효이다. 맞죠? 왜요? 반사회적이죠. 2번 법정에서 나와 증언을 할 것을 조건으로, 자 기억나시나요? 허위로 증언하기로 했으면 따질 필요 없이 뭐예요? 반사회적인데 본대로 정당하게 증언하기로 했더라도 뭐 받고 하면요? 돈 받고 하면 반사회적이라고 그랬죠. 그죠? 따라서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대가의 내용이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면 그 약정은 무효가 된다. 왜요? 반사회적이니까요. 3번 이중매매임을 알고 부동산을 매수한 것만으로 제2매매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것은 아니다. 맞죠? 이중매매가 반사회적이라는 이유로 무효가 되려면 아는 것을 넘어가지고 뭘 해야 돼요? 적극 가담해야 되죠. 4번 양도소득세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 기억나시나요? 저번 주에 세금 회피와 같은 인간 본성의 발현은 뭐하지 않다고요? 반사회적이지 않다.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했죠. 그죠?
그죠? 기억나시죠? 그죠? 이거 틀리시면 저에 대한 배신이죠.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 대금을 기재한 경우에 그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X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은 또 나중에 할 건데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는 당사자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효과가 생길 수 없다. 맞는데 이 추인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추후에 나중에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추후에 나중에 뭐예요? 받아들인다. 인정한다는 말이 뭐예요? 추인인 거죠. 원래는 무효면 추인할 수가 있는데 반사회적인 경우는 추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첩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얘를 본초로 하겠다라고 인정해봤자 첩이 뭐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본초로 바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5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좀 높아서 말씀드리면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용어가 어렵잖아요. 그죠? 몰라. 그죠? 그래서 추인이라는 말이 몰라. 그죠? 그래서 뭐 하시게 돼요? 네이버 검색을 해보는 거죠. 추인. 그럼 막 뜨는데 뭐 이게 또 설명이 더 어려워요. 그죠? 이런 거죠. 일종의 뭐예요? 영영사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영어를 모르는데 영한사전이 있으면 어떻게 쉬운데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영영사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영사전 뒤져보면 또 어떻게 해요? 영어로 나오니까 또 뒤져봐야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복이 돼요. 반복. 그러니까는 뭐 굳이 내가 모른다 그러면 그 기억해 두셨다가 표시해서 저한테 여쭤보시면 제가 아주 쉽게 가르쳐 드릴 테니까 막 검색해보고 와 그지같이 어렵네 그러지 마시고 그죠? 조심하시기 바라고. 아무튼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자, 한 장을 넘겨볼게요. 50페이지 오시면 또 문제가 나와요. 판매는 제가 열심히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자, 볼게요. 대표해줍니다. 갑과 을 사이에 갑소의 토지를 을에게 이전하는 매매 계약이 체결된 후 갑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병의 이를 다시 매도하고 이전 등기까지 마친 경우까지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사례가 나와 있는데 요거하고 똑같죠? 똑같잖아요. 그죠? 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방법인데 이제 공부하다 보면 또 이런 거예요. 아우, 난 세상에서 갑을병이 제일 싫어. 그냥 안 그래도 얼어 죽겠는데 뭐 갑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복잡해 죽겠어. 근데요, 수업 시간에 하는 얘하고 문제에 나오는 얘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공부하실 때 그냥 사례도 좀 기억해 두시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사례는 그냥 흘려 들으시는 경향이 있는데 사례도 같이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왜요? 어차피 사례가 나온다면 수업 시간에 나온 사례가 나오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뛰어나서 그럴까요? 제가 참 잘나서요? 그건 아니에요. 이게 뭐냐? 왜 그러냐면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도 법대를 다녔겠죠? 그럼 거기 그 양반도 어떻게 여러분처럼 처음 공부를 했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요렇게 배웠겠죠. 이게 습관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게 사례를 구성하더라도 새로운 사례를 만들기보다는 그동안 자기가 20살부터 배워왔던 사례 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게 인간의 뭐죠? 본능이고요. 사례를 새롭게 구성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오류가 발생하면 뭐죠? 오답식이 벌어지고 댓글에 나가 뒤져라가 올라오잖아요. 그죠? 나가 뒤져라 그러면 어떻게 죽고 싶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요? 될 수 있으면 사례는 어차피 공통적이니까요. 사례도 어떻게 해요? 같이 좀 기억해 두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갑을병이 해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에서 키포인트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나와 있냐면 두 번째 줄에 이러한 사정을 잘 아는 병이에요. 병이 어떻다고요? 잘 아는 병이래요. 그러면 얘가 악이란 얘기예요? 잘 아니까 적극 가담했다는 얘기예요. 악이란 얘기죠. 이 잘자라는 말은 여러분들을 꼬시는 뭐예요? 함정인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잘 알든 덜 알든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악인 것이지 뭐가 아니에요? 적극 가담이 아니거든. 이것도 기출문제인데 굉장히 많이 틀렸어. 잘 알았다 그러니까 그냥 심정적으로 뭐로 넘어간 거예요? 적극 가담했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조심하시 바라고. 따라서 어떻게 해요? 악의 병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한다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볼까요?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답은 쉬워요. 1번 보세요. 부동산 물권 변동은 매매 합의뿐만 아니라 이전 등기까지 필요하므로 병만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답이죠. 왜요? 잘 아는 병은 단순히 뭐죠? 아는 병이니까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누구 거예요? 병권 거죠. 그래서 답이 뭐 1번이고요. 나머지 것들은 솔직히 읽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지문인 거예요. 근데 이걸 왜 틀리느냐? 자꾸 어떻게 해요? 잘 아는 애서 잘을 뭐로 넘겨짚어서요? 적극 가담에 따라 넘겨짚어서 틀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좀 말씀드릴 게 이런 게 있어요. 옳은 걸 찾으라 그럴 때는 답을 1번이나 2번으로 비치해요. 틀린 걸 찾으라고 하면 답을 3, 4, 5번 후반부에 비치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습관, 심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문제를 푸실 때 옳은 것을 찾으라 그러면 1번이 옳은 것 같아도 5번까지 다 읽어요. 그래서요, 1번이 옳은 것 같은데 5번까지 다 읽다가, 이거 4번 아니면 5번이네. 이래야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는 앞에다 답을 비치하는 거예요. 근데 틀린 것을 찾으라 그럴 때는 만약에 1번이나 2번이 답인 것 같으면 뒤에쯤에 읽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죠? 심리, 습관적으로 그러잖아요.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그거를 출제하는 분이 잘 알아요. 그래서 옳은 걸 찾으라고 할 때는 보통 답이 어떻게 해요? 앞에 비치하니까 1번이 답인 것 같으면 머릿속에 생각만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문제지에 어떻게 해요? 표시를 하시고 2, 3, 4, 5번을 읽으셔야 돼요. 제가 그 습관을 바뀌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왜? 굉장히 불안해지는 사람이. 아이고, 깜짝이야. 아무튼 그래서 조심하시기 바라고 옳은 것은 뭐죠? 앞쪽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회 가지고 이제 뭐가 나옵니까?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나옵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가 90% 이상 출제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저번 주 후반부터 지금 앞부분까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시험이 나오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좌측 맨 밑에 백사조가 나오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백사조.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뭐로 해요? 무효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걸 좀 분석해 볼게요. 일단 백사조는 일단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어요. 주관적 요건으로 당사자의 궁박, 다음에 뭐가 있죠? 심표가 있죠. 심표, 경솔, 다음에 또는 무경험이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객관적 요건도 요구하고 있는데 법전에서 말하고 있는 객관적 요건이 여기 나와 있죠.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나와 있죠. 그죠?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는 것은 주는 것과 받는 것 간에 불균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번역하면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백사조가 뭐라고 했냐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법률행위는 무효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뭘 적은 거냐면 그냥 법조문을 좀 적은 거예요. 우측에 보시면 이제 의가 나오는데 이거는 결국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다른 말로 하면 폭리행위라고 해요. 이익을 너무 많이 취하는 법률행위란 뜻이고요. 요건 해가지고 객관적 요건, 주관 요건이 나오죠. 그죠? 교재 보시고 여기다 좀 살을 붙여볼게요. 첫 번째, 궁박이라는 말이 뭐냐? 교재는 급박한 공궁 이렇게 나와 있어요. 더 쉬운 말로는 어려운 사정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경제적이든 심리적이든 어떤 이유들 간에 어렵게만 하면 다 뭐가 돼요? 궁박이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어렵든 심리적으로 어렵든 정신적으로 어렵든 어렵기만 하면 다 뭐가 돼요? 궁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심표적이죠. 심표. 근데 우리 판은 여기에 또는이 하나 더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 무슨 말이죠?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솔은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데 무경험이 문제예요. 경험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거죠? 근데 이거는 기억할 것은 특정 거래에서 경험 부족이 아니라 일반적 거래에서 요구되는 경험 부족이다. 요거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저를 예를 들게요. 저는 법대를 졸업했고요. 뭐 전국 다니면서 민법 강의하는 사람이죠. 일반적으로 저를 경험이 부족한 사람 볼 수는 없겠죠. 그죠?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시골에 가가지고 5일장 갔더니 토끼를 팔아요. 토끼를 아주 키워서 사는데 저는 한 번도 토끼를 산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처음으로 구입하게 된 거예요. 그럼 저는 그 토끼 구입한 것에 대해서 경험이 부족할까요? 무경험일까요? 아닐까요? 무경험이 아니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특정 거래에서 요구되는 경험 부족이 아니라 일반적 거래에 요구되는 뭐죠? 경험 부족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는 토끼를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경험이 부족한 사람 평가되지는 않는다고 전제했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저는 한 번도 토끼를 산 적이 없다 하더라도 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무경험인 것은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최근에 여기서 답을 많이 만듭니다. 다시 한번요. 무경험이란 경험 부족을 말하는데 토끼를 구입한다, 염소를 구입한다 같은 특정 거래의 경험 부족이 아니라 전체적인 일반적 거래에 요구되는 경험 부족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민법은요.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요.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이라는 주관적 요건에 관한 이용의사. 폭리행위에 악의가 있어야 비로소 불공정한 법률에서 무효가 되고요. 그 다음에 현저한 불균형이란 객관적 요건이 입증이 됐을 때 주관적 요건이 추정이 되느냐. 다시 말하면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이 추정되느냐. 여기 또 문제인데. 자, 왜 그러냐면은 객관적 요건을 입증하기 쉬워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3억짜리 땅을 1억에 팔았다라고 한다면 1억에 팔았다는 매매계약서를 법정에다 제출하고 현재 시세가 3억이라는 것만 입증한다면 현장 불균형이라는 것을 쉽게 뭐 할 수 있어요? 입증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주관적 요건은 말 그대로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것이니까 입증하기가 대단히 뭐예요? 어려운 거죠. 그죠? 그래서 과거에 요 현장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할 때 주관적 요건이 추정이 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결론은 추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은 객관적 요건뿐만 아니라 주관적 요건 모든 요건을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모든 요건을 누가 입증해야 돼요?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요거는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궁박하고 자기 스스로가 뭐예요? 경솔하고 자기 스스로가 경험이 없다는 걸 뭘 하라고요? 입증하라는 얘기잖아요. 뭐 자아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요 또라이거든요. 뭐 이거를 스스로가 뭘 해야 돼요? 입증해야 된다니까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것처럼 학자들이 비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은근히 잘 나와요. 기억을 돕기 위해서 판례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판례 이거 들으시면 돼요. 옛날 판례인데 여러분들 그런 거 느끼셨나요? 우리나라가 좀 특이한 나라입니다. 차이나타운이 없어요. 인천에 있는 거 그거는 있는 게 아니라 없는 건데 흔적 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이렇게 관광지 같이 만든 거고 그러니까 뭐 LA에 있는 차이나타운이나 그런 것처럼 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중국 놈들이 거기다 뭐죠 지네 나라까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전 세계적으로
중국 애들이 가가지고 차이나타운이라고 만들지 못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이나타운이 없어요. 왜 그렇죠? 그래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바로 옆에 붙어 있고 우리는 뭐 수천 년 동안 떼놈들하고 맨날 싸움박질하고 그죠? 막 부딪히면서 살았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에는 마땅히 뭐 그 차이나타운이라고 부를 만한 곳이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 명동이요. 원래는 차이나타운입니다. 명동이. 그 실제로 지금 중국 대사관이 어디에 있어요? 명동에 있죠. 그죠? 왜 그러냐면 그 명동 일대 중국 사람들이 모여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가 중국 대사관도 있는 건데 차이나타운인데 왜 그게 지금은 없고 한국 사람이 사냐면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해방이 되면서 어떤 걸 하냐면 이승만 정권이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를 금지시킵니다. 외국인의 뭐죠? 부동산 소유를. 그러니까 화교들이 와가지고 돈을 많이 벌더라도 집 한 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한국이란 나라는 뭐예요? 거주할 수 없고 살 수 없는 나라다 보니까 해방이 된 후에 화교들이 대대적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만 명인가 뭔가 명동에 있는 사람들이 싹 빠져나가요. 그래서 실제로 명동 일대가 뭐예요? 차이나타운이었는데 그런 정책 때문에 뭐죠? 화교들이 다 떠나게 되고요. 그게 풀린 게 뭐죠? IMF 때 98년도가 돼가지고 드디어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소유를 뭐죠? 허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떤 정도까지 심했냐면 제가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기 때문에 저는 뭐가 돼요? 외국인이 되고요. 그러면 한국에 있는 제 아파트는 제가 뭐 할 수 없어요? 소유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뭐예요? 팔았어야 됐어요. 외국인에 대한 뭐가요? 부동산 소유가 98년도까지 뭐하고 있었어요? 금지하고 있었어요. 그 점인 거죠. 자,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명동 가면은 롯데가 있죠. 롯데 백화점, 롯데 호텔, 뭐 미도파까지 인수해가지고 뭐 완전히 그 앞에 그 금사리 같은 땅에 뭐죠? 롯데 뭐죠? 완전히 그 군락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원래 그 자리가 저도 배워서 알게 된 건데 중국 사람의 중국 요리집이었대 거기가 그 자리가 일제시대 때. 그래가지고 화교 중국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해방이 되고 나서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가 금지가 되니까 이분도 뭐죠? 그 땅을 팔고 이제 어떻게 해요? 떠나기 위해서 롯데 측하고 뭐 하는 거죠? 매매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매매 계약을 했는데 그때 당시 얼마에 계약했냐면 100만 원에 계약을 했대요. 100만 원. 네, 100만 원이 지금 100만 원은 아니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이게 그때 당시에 시세 10분의 1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그때 시세가 한 1000만 원인데 얼마에? 100만 원에 계약을 한 거죠. 중국 분이.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계약을 하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이거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내가 매매 계약은 불공정한 범죄에서 무효다. 왜냐하면 시세 몇 분의 10분의 1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거니까 라고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법원이 뭐 그 소송에 대해서 뭐라고요? 객관적 요건이 입증되더라도 주관적 요건이 뭐 되잖아요? 추정되지 않으니까 네 스스로 궁박하다는 등 아니면 경솔했다는 등 아니면 경험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뭘 하고요? 입증하라고 법원이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분이 뭐 하지 못해요? 입증을 못해요. 그래서 요 매매 계약이 뭐예요? 유효고 그래서 현대의 롯데그룹의 뭐죠? 기틀이 되는 거죠. 그죠? 아무튼 기억하세요. 그죠? 객관적 요건이 추정되더라도 입증되더라도 뭐가 추정되지는 않아요? 주관적 요건이 추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객관적 요건이든 주관적 요건이든 다 누가 입증해야 돼요?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 백사조는 법률행위 한해서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저번 주에 했지만 법률행위는 두 가지가 있죠. 계약이 있고 뭐가 있어요? 단독행위. 따라서 백사조는 계약과 단독행위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따라서 법원에서 하는 경매는 백사조가 적용될 수가 없어요. 자,
형식적으로는 경매는 법원에서 하는 경매는 왜 적용되지 않아요?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뭐 되지 않아요? 적용되지 않는다. 실질적인 이유는요. 만약에 법원에서 하는 경매를 백사조를 적용하게 되면 다 무효가 돼버려요. 생각해 볼까요? 제가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어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다가 저당권 설정하고. 근데 제가 돈을 안 갚았더니 거지 같은 놈들이 제 아파트를 경매한대. 와,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엄청나게 뭐죠? 궁박하죠? 그죠? 살면서 겪은 일 중에서 어떻게 가장 극심한 고통이 아닐까, 그죠? 명백히 뭐예요? 궁박하죠, 그죠? 근데 이놈들이 제 아파트를 뺏어가가지고 제값 제대로 받아주나요? 못 받죠, 그죠? 실질적으로 거의 헐가루 팔아넘기잖아요, 경매하면. 그러면 객관적으로 또 뭐도 있는 거예요? 현저한 불균형도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만약에 이 경매에 대해서 백사조를 적용하게 되면 공교롭게도 다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뭐가 돼버려요?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경매 제도를 뭐 할 수가 없어요?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경매에 대해서는 뭐가 적용되지 않아요? 백사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에 계약에도 적용되고 단독행위에도 적용되는데 계약 중에 제외되는 게 있어요. 적용이 안 되는 게 있다. 뭐냐면 증여죠. 증여와 같은 무상기부행위는 백사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와 같은 무상기부행위는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뭐가 될 수 없어요? 무효가 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 또 증여는 적용하지 않을까요?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인 이유가 뭐예요? 현저히 불균형해서 그런 거잖아요. 폭력해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증여는 개념적으로 항상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현저히 불균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조카한테 용돈 5천 원 줬어요. 근데 거지 같은 놈은 저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증여라는 계약 법률행위는 항상 뭐 할 수밖에 없는 계약이에요? 현저히 불균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현저히 불균형하다는 이유로 무효인 뭘 적용할 수는 없어요? 백사조를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증여, 무상기부행위는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뭐가 될 수 없어요? 무효가 될 수 없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 써야겠죠? 다 씁니다. 효과입니다.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행을 한 경우가 문제예요. 이행을 한 경우에는 일단 이러한 불공정한 행위로 이익을 취한 폭리자는 반환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이 백사조도 백산조, 반산조법의 한 가지 예인 거예요. 그죠? 따라서 폭리자 입장에서는 이행한 것은 뭐가 돼요? 불법 원인 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해요? 돌려받지 못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피해자도 돌려받지 못하느냐, 이 문제인 거죠. 만약에 피해자도 돌려받지 못한다면 도대체 백사조를 뭐하러 만들었느냐, 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했죠. 불법 원인급여에서 원칙적으로 뭐 받지 못해요? 반환받지 못하지만 불법 없는 당사자는 뭐 할 수 있어요? 반환받을 수가 있다. 따라서 이 피해자가 아까 말씀드린 뭐가 되는 거예요? 불법 없는 당사자인 거예요. 따라서 피해자는 뭐 받을 수 있습니까? 반환받을 수가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완벽합니다. 이런 내용이 판례까지 다 설명드린 거예요. 판례까지 해가지고 53페이지 상단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대표 예제 풀어볼 건데 풀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 가지 사례를 설명드릴게요. 근데 이 사례도 굉장히 중요한 사례고 물론 제가 개인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뭐죠? 판례입니다. 중요한 사례인데 이 사례 가지고 뭐죠? 이걸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자, 갑이라는 분이 여자분이신데 할머니예요. 시골에서 평상 농사만 짓고 사시던 할머니인데
요 할머니가 사시던 지역이 댐 건설로 인해서 수몰지구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요 할머니는 평생 살던 고향을 떠나서 외주로 떠나가셔야 돼요. 명백히 어렵죠? 뭐 한 거죠? 궁박한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아이고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어디 가서 어떻게 사나 하고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는데 을이란 놈이 나타나가지고 할머니 이거 나라에서 보상 받으셔야 되는데 보상 받아봤자 몇 푼 안 됩니다. 뭐 몇 천만 원 되지도 않을 건데 제가 할머니 보니까 우리 돌아가신 할머니가 떠올라서 제가 후하게 터드릴 테니까 파십시오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3억에 매매 계약을 했는데 실제로는 5억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었다. 그러면 뭐가 있는 거죠? 현저히 불균형한 거죠. 그죠? 그러면 주관적으로 뭐예요? 궁박하고 현재 불균형하니까 이것만으로 불공정한 법률에서 보일까요?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까지 있어야 돼요? 이용 의사까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갑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몇 불 줬냐면 30%를 지급했어요. 3억이니까 어떻게 해요? 9천만 원을 줬어요. 보통 계약금에 몇 프로 주는 게 통상적이죠? 10%죠? 왜 30% 줬겠어요? 이 할머니가 정신 차리고 나중에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요 매매 계약을 뭐 할까 봐요? 해지할까 봐 그런 거죠. 그리고요. 잔금을 치를 때까지 딱 7일 만에 다 끝냈어요. 보통 우리가 부동산 거래하게 되면 아무리 빨리 서둘러도 한 달은 걸리거든요. 근데 일주일 만에 다 끝났다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이 할머니가 정신 차리고 못하겠다고 어떻게 버팅길까봐 그런 거잖아요. 그럼 뭐가 또 있는 거예요? 이용 의사도 있는 거죠. 따라서 이 매매 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뭐예요? 무효거잖아요. 따라서 이행 전이면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으니까 을은 갑에게 3억을 지급할 필요도 없고 갑은 을에게 뭐 해줄 필요 없어요? 등기해 줄 필요도 없는 거죠. 만약에 을이 갑에게 3억을 지급했다면 3억 원은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뭐 받지 못해요? 반환받지 못하는 거죠. 다만 갑은 을에게 이 등기를 반환해달라, 말소해달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왜요? 피해자는 뭐 받을 수 있어요? 반환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할머니한테 꽁돈 얼마가 생기게 돼요? 3억 원이 생기게 된다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안 기억하면 이상해져. 그래서 오히려 누가 더 고수일 수 있어요? 이 할머니가 더 고수일 수도 있다까지 이해하셔야 문제 푸실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대표 예제를 풀어볼게요. 우측 하단입니다.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무효인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맞아요. 왜? 이것도 반사회적인 것이니까 나중에 인정한다 그래서 그것이 뭐가 될 수는 없어. 이거 잘못했구나. 1번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무효인 불공정한 법률에게 행위가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헷갈리세요. 될 수 없다. 그죠? 맞아요. 왜냐하면 이것도 뭐죠? 나쁜 짓이고 반사회적이니까 뭐 할 수 없어요? 추인할 수가 없죠. 2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되기 위해 궁박, 경솔, 무경험 세 가지 모두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맞죠?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 셋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죠. 3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도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다른 가액으로 법률행위로 하였으라고 인정될 때에도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될 수 없다. X예요. 우리 판례는 추인할 수는 없지만 전환은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꼭 기억해 두시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죠. 3억의 매매 계약을 했더니 요 매매 계약이 불공정하대요. 갑이 어떻게 을한테 와서 방방 뜨는 거죠. 그랬더니 을이 할머니 그러면 얼마에 파실 건데요? 5억은 받아야지. 그죠?
그러길래 갑과 을이 5억의 매매기로 다시 계약을 했어요.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말하면 3억으로서는 뭐예요? 무효지만 5억으로서는 뭐 할 수 있어요? 유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일종의 무효행위의 뭐죠? 전환인 거예요. 따라서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엇이 되는 것은 가능해요? 다른 유효한 법률행위로 뒤바뀌는 것은 뭐죠?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궁박은 경제적 궁박에 한정되지 않으며 정신적, 심리적 원인을 기하한 궁박도 포함된다. 맞죠? 궁박이 뭐라고요? 어려운 사정. 정신적이든 심리적이든 그 이유는 묻지 않습니다. 5번 이것도 설명드려야 되겠네요.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요 경험이 없다, 경솔이 없다는 행위를 한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렇지만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궁박은 누굴 가지고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거든요.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 불공정한 법률이라는 판례가 또 가장 흔한 게 뭐냐 하면은 보험사고 사건이 많아요. 자동차 보험. 제가 그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에 제가 이제 회사를 다녔거든요. 럭키 금성 그룹을 다녔는데 제가 뭐 했냐면은 그때는 럭키 화재인데 럭키 화재 송무팀에 근무를 했어요. 송무팀에. 그래가지고 이제 보험회사에 들어오는 소송을 제가 수행을 했는데 한 7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소송을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왜 그러냐면 이런 행동을 합니다. 보험회사 보상 직원분들이 이제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요? 가요. 가가지고 정신이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가격을 후려쳐가지고 아주 싸게 뭐죠? 합의해가지고 끝내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뭐예요? 궁박한 상태고, 그죠? 아주 싸게 했으면 뭐가요?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니까 그게 뭐죠? 불공정한 법률에서 무효라는 판례가 대단히 많거든요. 좀 각성은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짜 재밌는 건 또 그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제 갑과 을이 부부예요. 부부인데 갑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셨단 말이죠. 근데 참 신기한 것도 제가 보면은 잘 사시는 분은 또 잘 안 돌아가시더라고. 돌아가신 분들 보면 참 가슴 아픈 분이 많이 돌아가세요. 그러면 이제 을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과부라 그러나? 미망이? 과부가 좋은 말이 미망이 좋은 말이? 과부가 좋은 말이죠. 미망인이란 말은 원래 쓰면 안 되는 말입니다. 왜 미망이란 말은 이 미망, 안일미자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 원래 쫓아 죽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인지상정인데 아직도 쫓아 죽지 않고 살아있는 뭐죠? 죄 많은 사람. 이런 뜻이 뭐예요? 미망인이에요. 이거 원래 절대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무슨 우리나라가 무슨 5천 년 전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는 과부라는 말을 써야 돼요. 과부라는 말은 뭐 혼자라는 뜻이니까, 그죠? 무슨 아시겠지, 그죠? 근데 재밌는 거는 과부라고 하면 어떻게 기분 나빠하고 미망이라 하면 어떻게 왠지 좀 품이 있어 보이고 그게 그렇잖아요. 이게 뭐냐면 아직도 우리는 요 을을 은근한 죄인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주 묘해요. 그래서 만약에 장례식장에서 을이 막 돌아다니면서 육개장 그릇 막 세고 그죠? 돈 세고 있고 막 이러면 주위에서 뭐라 그래요? 독한 년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을은 어떻게 막 안 슬퍼도 뭐죠? 슬픈 척하고 옆에서 이러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보험회사 직원이 오더라도 을이 나서지를 못해요, 보통. 우린 신랑 죽었으니까 5억 달러 이런 말을 못해. 그리고 보통 이제 누가 나서요? 뭐 친정 오빠나, 그죠? 아니면 뭐 시동생이나 요런 대리인을 통해서 보험회사가 뭐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합의 절충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걸 생각해 보자고요. 갑이 뒤져서 어려운 분은 누가 어려운 거예요? 을. 다시 말하면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누굴요? 본인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실제로 이 합의 과정이 을은 뭐예요? 껴들지도 못해. 누가 다 알아서 해요? 시동생 또는 뭐예요? 오빠가 다 알아서 하다 보니까 경솔했는지 경험이 없는지 누굴요? 대리인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겠죠. 이해됐어? 이것도 어떻게 잘 나와요. 5번 좀 볼게요.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경솔 무경험은 누굴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궁박 여부는 누구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도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거 안 잊어버리시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법률행위 해석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